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101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지은이는 벤자민 페렌츠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1920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트란실바니아에서 태어났다. 갓난아기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맨해튼 우범지구에서 범죄가 일상인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하버드 로스쿨에서 범죄학을 공부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역사상 가장 큰 살인사건 재판으로 불리는 뉘렌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의 학살부대 아인자츠 그루펜을 기소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가 법의 인간성을 호소하며 법의 역사를 새로 썼을 때 그의 나이 27이자 첫 재판이었다. 이후 이스라엘과 서독 간 배상 협상에 참여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재산을 돌려주는 데 앞장섰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뉘렌베르크 법정 입구에는 전쟁이 아닌 법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그의 흉상이 있다. 2019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2020년 3월에 100살이 되었다. 플로리다에서 국제법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하며 지낸다.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만 충고해달라고 부탁하자 벤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라네.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둘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나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 트란실바니아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다. 누나는 헝가리인이었지만 여권에 적힌 내 국적은 루마니아였다. 절대 빈곤의 삶이었다. 내가 태어난 작은 시골집에는 수도도 화장실도 전기도 없었다. 이사가 가능해지자마자 우리는 곧장 미국으로 가는 작은 배에 올랐다. 1920년 한겨울 우리는 사방이 뚫린 갑판 위에서 잠을 청했다. 4등칸이 없는 배의 3등칸이었다. 그때 겨우 9개월이었던 나는 물론 기억나지 않지만 말이다. 재화공이었던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뉴욕에 솥 따위는 없으며 트란실바니아 출신 구두장이가 만든 수제부츠를 사려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고 누군가 미리 일러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파트 한 동의 지하 창고에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맨해튼의 서쪽에 위치한 그곳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다. 갈색 벽돌의 다세대 주택들 뒤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길모퉁이마다 담배를 피우는 노동자와 갱들이 가득한 빈티지 무비 속의 뉴욕 같은 그런 곳이었다. 이 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 고난과 역경의 유치원이었던 그곳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배웠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각자 제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나는 스스로를 한 번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미국인이었다. 아이들끼리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각자의 언어로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몸짓으로 혹은 아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했지만 결국 뜻은 통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아이들은 원래 친구들의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의 차이를 찾을 줄 모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웬만해서는 화를 낼 줄 모른다. 편을 가르거나 아이들로서는 대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얻는 것, 혹은 그런 기회를 갖는 것보다 연대감과 즐거움, 자유로움과 독립성이 이들에겐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어른인 우리가 지키려 애써야 하는 마음이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당시 주변에서 문지기 주어로 통했던 아버지는 1920년대 드물게 주류 밀매업자가 되어 있었다. 그 시절 9번가에 있던 극장은
나를 키워준 베이비시터나 다름없다.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나를 남겨두고 부모님은 한참이 지나서야 데리러 오곤 했다. 영화는 다 똑같았다. 특별한 영화도 있었는데 제임스 카그니가 나오는 더럽혀진 얼굴의 천사, 영어 제목 Angels with Dirty Faces 라는 영화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다. 젊은 시절 카그니는 친구와 함께 열차를 타려고 시도하는데 친구는 도망가서 신부가 되지만 경찰관에게 붙잡히고만 카그니는 소년원에 보내졌다가 이후 갱단의 두목이 된다. 결국 카그니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전기의자 위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 영화를 나는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자문하곤 한다. 왜 한 사람은 법을 준수하는 신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무법자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는 이 주제, 이 문제를 쫓아왔다. 타고난 본성 대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에 대한 논쟁은 다들 익숙할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한 개인의 행동 양상이 유전학에 따라 타고나는 것인지 외부 환경에서 후천적으로 습득되는지 그 정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인격은 신념과 의지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나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함한 다른 많은 것들이 결합되어 형성된다는 생각이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원하기만 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이 바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꿈이 있다면 그것이 커리어를 바꾸는 것이든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이든 몸을 만드는 것이든 새 직장에 지원하는 것이든 산을 오르는 것이든 동료들은 해본 적이 없던 일이라거나 그 일을 하는데 장애가 많다거나 하는 따위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인류는 달 표면을 걷기도 했다.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전념한다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은 10년쯤 지독하게 다투다가 결국 이혼했고 이후에는 각자 다른 짝을 만나 여생을 행복하게 살았다.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8학년 때는 졸업연극에서 배역을 맡게 되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포악한 왕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연극이었다. 의사들은 행복한 남자의 셔츠를 입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결론 내렸고 왕의 근위병들은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슬픈 사연 하나쯤 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원을 헤매던 근위병들은 우연히 어린 목동이 부는 흥겨운 피리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어린 목동이 바로 내가 맡은 역할이었다. 목동에게 행복한지 묻자 소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매일같이 기쁨을 발견한다고 대답한다. 왕의 목숨을 구해야 하니 어서 너의 셔츠를 다오. 근위병들이 말하자 소녀는 대답한다. 하지만 저한테는 셔츠가 없는걸요. 그때부터 나는 이 행복한 목동처럼 살기 위해 애썼다. 행복은 물질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로 산 증인이다. 나는 수차례 끔찍한 악몽을 목격했지만 그 때문에 낙관적인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이 훼손된 적은 없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행복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데서 오는데 이러한 목표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타인의 성취와 비교하느라 스스로가 이루어낸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타인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는 동안 매일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해준다. 그 작은 기쁨들이
조금씩 난로에 던져놓는 연료가 되어 불길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행복은 하나의 감정이며 이 감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어느 날 8학년 담임인 코넬리 선생님이 뉴욕에 있는 타운젠드 해리스라는 고등학교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곳에서 모든 과목을 통과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자동으로 뉴욕 시립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민자들로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만 해도 공부를 많이 한 것이었다. 갑자기 나는 욕심이 생겼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새 문이 열린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배울 만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거리를 걷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언제라도 마찬가지다. 배움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 지식이 언제 유용하게 쓰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엄격한 원칙주의자인 체스트니 학장은 나를 조금도 봐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렀다. 내가 체육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체육 수업이 하필 점심시간과 겹쳐 있어 들어갈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관료주의자는 내게 최후 통첩을 했다. 시간표대로 수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뉴욕 시립대학에는 못 가게 될 거다.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헛소리 따위에 넘어갈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튿날 바로 시립대학으로 가서 입학처장 면담을 신청했다. 그래, 뭘 도와주면 되지? 나는 타운젠드 해리스에서 체육 과목을 통과하지 않아도 시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나는 체스트니 학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학장님,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더군요.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나는 절대 이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결국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시립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에피소드가 알려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미래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서 그 미래를 위험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야겠지만 진짜 가르침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른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은 그들 이전의 천재들에게 의문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일단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그거면 된다. 철학 시간에는 올더스 헉슬리의 목적과 수단을 읽어야 했다. 정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정당한 수단만이 쓰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였다. 최근에 나는 꽤 재미있는 서류를 하나 받았다. 타운젠드 해리스 고등학교에서 내 고등학교 졸업장을 보내온 것이었다. 학교를 떠난 지 80년도 더 지나서 말이다. 여기에는 3가지 가르침이 있다. 첫째, 인내는 미덕이다. 둘째,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셋째,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웃을 수 있다면 웃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우리 앞에 열려있는 제도권 교육의 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행운과 특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그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늘 떠올려야 한다. 하버드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두려움의 의미였다. 하지만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우리 시대의 직장이나 교육 환경에서 살아남게 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며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무언가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라 해도 역시 나쁠 것이 없다. 계약법을 가르치던 론 풀러 교수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임을 배웠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마음이 바뀌게 하려면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연민과 타협, 용기를 통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견해를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증오를 이기는 방법이다. 윤리학 교수인 제크라이아 채피는 내게 관용과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당위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유전학적으로 99%가 일치한다고 한다. 심지어 범죄자나 무례한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말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달라서는 안 되며 정의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정의는 문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공정하게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공평하고 올바르게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말하는지 또 모든 사람에 대해 공정하게 말하는지 자문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올바르게 변해야 한다. 비열한 사람들이 여전히 근사하게 사는 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에 그것은 결코 같은 삶이 아니다. 하버드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이 세상엔 너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공부를 하는 내내 나는 돈 걱정을 해야 했다. 로스쿨 맞은편에 있는 호텔은 스페셜 뷔페 브런치가 유명했는데 일요일이면 나는 거기서 50센트로 배를 채우고 며칠을 버티곤 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근처 신학교의 카페테리아에서 웨이터 보조 자리를 구했다. 손님이 나간 후 식탁을 치우는 대신 남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2016년경 나는 그 학교를 찾아 학장을 만났다. 내 점심값을 내고 싶습니다. 나는 작은 봉투를 내밀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봉투 안에는 $50,000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다. 나는 받은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돌려주기를. 이 일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돈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무엇과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완성시켜준다. 나는 하버드와 홀로코스트 미모리얼 박물관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셸던 글루크 교수 밑에서 자료조사를 맡았던 덕에 나는 나치의 침략이나 강제수용소 계획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독일에 점령당한 나라의 변호사들은 그때 이미 전쟁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글루크 교수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은 대체 무슨 생각에선지 나를 대공포대로 보냈고 아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이등병이 되었다. 군 생활은 우울하게 시작되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데이비스 캠프에서 기초 훈련을 받았다. 군함 스트레스 네이버를 타고 영국으로 향했다. 1944년 6월 6일 영국 해안을 따라 항구를 막고 있던 모든 배들이 프랑스를 향해 출항했다. 나는 상륙정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릎 높이 정도였지만 나한테는 허리까지 물이 찼다. 한 영국 군인이 내 등을 치며 말했다. 행운을 빌겠소.
베를린은 저쪽이요. 나는 꽤 오랫동안 제115 대공포 대대를 따라다녔다. 군대에서 보낸 3년 동안 나는 마지노 선과 지그프리트 선을 통과했고 레마겐을 지나 라인강을 건넜으며 바스토뉴의 벌지 전투에도 참가했다. 나는 온갖 위험에 맞닥뜨렸지만 겁을 먹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람들은 나를 겁없는 페렌츠라고 불렀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는 딱히 영웅 같은 타입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웠다. 누군가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의 급소를 걷어찬 뒤 쓰러진 그의 머리를 다시 무릎으로 차올려 줬을 것이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괴롭힘에 익숙했지만 나를 2번 괴롭힌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누구라도 우리를 2번씩이나 괴롭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삶이란 굽이굽이 휘어진 좁은 오솔길들의 연속이다. 결코 곧게 뻗어 있지 않은. 그 길들은 빙글빙글 꼬여 있다가 오르막길이었다가 곧장 아래로 곤두박질 치다가 온통 울퉁불퉁한 돌멩이들이 널려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다가 잠시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나게 되면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장애물들이 모두 가치 있는 경험들로 바뀔 것이다. 나는 부헨발트, 마우트하우젠, 플로센뷰르크, 에벤제를 포함해 대략 10개쯤 되는 강제 수용소를 찾았다.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지만 나는 아직도 그 현장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카오스 그 자체였다. 길바닥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죽은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구걸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애원하는 눈빛들, 뼈와 가죽만 남아 장작더미처럼 쌓여있는 시체들, 설사와 이질, 발진 티푸스, 결핵과 폐렴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해골들을 나는 보았다. 사람들은 쥐처럼 쓰레기 더미 사이를 기어다니며 먹을 만한 빵 부스러기나 음식 찌꺼기를 찾아 헤집어 놓았다. 시체들은 삽으로 아무렇게나 화장터로 밀려 넣어졌고 그 재가 마치 비료처럼 들판에 흩뿌려졌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장면들이었다. 지옥이 있다면 그런 곳일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은 얼마든지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훌륭한 일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든 작든 그 크기는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은 옳은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때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놓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분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역사를 좀 더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수용소에서 수용소로 계속 이동하던 중 나는 구소련 붉은 군대의 선발 부대를 만나 어느 축하 모임에 따라가게 되었다. 한 러시아 병사가 나한테 군대에서 맡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나는 전범 조사관이며 나치 친위대가 저지른 만행의 증거를 찾고 있다고 대답하자 그가 되물었다. 그놈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모른단 말이요? 물론 잘 알고 있다고 하자 그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뭘 찾아다니는 거요? 그냥 다 쏴버리면 될걸. 복수란 무시무시한 일이다. 뉘렌베르크의 모두 진술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은 만큼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그 마음에 맞서 싸워야 한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순환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동요하지 말고 초연하라 라는 옛말은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뉘렌베르크 재판은
독일 사회의 면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예정이었다. 테일러 대령 말로는 이미 수감된 용의자들이 몇 있지만 유죄 판결을 내릴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12건의 재판에 제시할 증거를 찾는 일을 맡게 되었다.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부대의 임무는 소련과 인근 유럽 국가의 유대인을 몰살하는 것이었다. 아인자츠 그루펜은 각각 500명에서 800명에 이르는 4개의 대대로 조직되어 있었다. 소련 사건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 그 일간 보고서는 히틀러 총력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 특임대가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는지를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었다. 100만이 넘어가자 나는 세는 것을 그만두었다. 나치가 600만 명의 유대인과 1100만 명의 또 다른 민간인들을 고의로 죽였다는 사실은 지금이야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눈앞에 놓인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 부대의 계획은 독일군이 유럽을 가로지를 때 독일 전선 바로 뒤에 따라붙어 유대인과 집시 그리고 독일 제국의 적이라 간주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그 자리에서 몰살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박멸되어야 할 해충 정도로 취급되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만행이었다. 트란실바니아 출신의 꼬마 베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살인사건 재판의 검사장이 되었다. 나는 27이었다. 내 생애 첫 재판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무고한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살해했던 아인자츠 그루펜은 3천여 명에 달했다. 결국 나는 피고들을 집단 살해와 반인도적 범죄로 기소했다. 22명의 피고인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반인도적 행위를 보여주기 위해 내세운 대표자일 뿐이었다.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뉘우침도 후회도 없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나 있었다. 검사 진술에는 이틀이 걸렸다. 이후 136일간 변론이 이어졌다. 사형을 언도받지 않은 이들은 무기징역이나 장기 복역에 처해졌다. 사람들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진 지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뉘렌베르크 법정의 피고인석에 섰던 이들이 늘어놓았던 변론들은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되곤 한다. 전쟁 범죄들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연인 거트루드와 결혼해서 4아이를 얻었고 아이들은 우리에게 슬픔도 기쁨도 모두 안겨주었다. 거트루드를 만난 것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돈이 없어서 결국 깨지고 마는 가정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나는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그녀는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나는 오직 나만의 여자친구가 보내주는 사진과 편지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 요즘에도 나는 젊은 연인들을 보면 꼭 서로에게 편지나 카드 혹은 쪽지를 쓰라고 권하곤 한다. 그것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큰 보물이 될 것이다. 소중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뉘렌베르크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자 여러 유대인 단체들이 찾아왔다. 독일에 남아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첫째 딸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단 하나, 아이들이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미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아주 멋지군요.
나치를 목매달 일이 생기면 연락하지요. 대형 로펌들은 그렇게들 말했다.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이며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인 테일러 장군과 함께 로펌을 차렸다. 나는 언론의 자유나 메카시즘 사건처럼 가망 없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수임료도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받는 성공 보수로 받았다. 내가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 총알들은 키가 작은 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어떤 단점이 있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다. 이따금 우리 앞에는 오르고 싶지 않은 사다리가 나타나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다리를 오르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며 사다리 위에 섰을 때 보일 풍경을 싫어하게 될 거라는 뜻도 역시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고 우리가 꿈꾸던 것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전 세계 주요 유대인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 그리고 역시 범죄가 일어났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 독일 정부 사이의 조약들이 타결되도록 도왔다. 다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독은 이스라엘과 대독 유대인 청구권 회의, 그리고 유대인이든 아니든 나치로 인해 희생된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나는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많은 것들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보아왔기에 또 다른 불가능을 위해 애써보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보는 것들은 믿을 수가 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분명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목표가 의심스러워지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떠올리고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일들은 어쩌면 지금은 모두 영화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 앞에 직면한 전투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한 가지만 알면 된다. 그것은 바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일이 쉬운지 어려운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따져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은 크든 작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를 싫어하며 변화의 위협을 느끼곤 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 가령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어떤 나라의 지도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A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피해도 끼치지 않은 B 나라의 젊은이들을 죽이라고 보낸다. 그들은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다가 멈추고는 각자 승리를 선언한다. 그러고는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법보다 전쟁을 더 좋아하는 듯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심각한 위험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연구한 바로는 전쟁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종교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기꺼이 죽이고 죽는다. 두 번째는 민족주의다.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역시 기꺼이 죽이고 죽는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상황이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기꺼이 죽이고 죽는다. 일단 쳐들어가 적의 절반을 죽이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은 여전히 만연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서로를 죽이고 또 죽고 있다. 다음 전쟁은 아마도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지구의 최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최대한 어릴 때부터 전쟁을 규탄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완벽하게 기능하는 것을 보기란 쉽지 않을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긴 시간 인정받아온 어떤 것을 바꾸는 데는 온 생애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이 큰 바위를 언덕 위로 조금만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록 그 결과물을 직접 보거나 보상을 얻지 못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빨리 해내려 애쓸 필요도 없다. 이제는 세계 곳곳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법들이 있고, 아직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도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여러 재판소들이 있다. 우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왔다. 대중을 일깨울 수 없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공포를 목격했고, 그것은 내 양심에 대한 의무이다. 나는 모두에게 좀 더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틀림없이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만족할 만한 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더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 좀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공부하고 우리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날 우리는 산 정상에 서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101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희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가능하면 다 같이 살아남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이면 나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내 부족만이라도 생존하게 해주는 선택이 정의였습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말 그대로 올바른 생각이었죠. 지금도 생사가 오가는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서는 생존에 이로운 것이 정의입니다. 그 정의는 나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켜야 하는 비정한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피해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힘있는 강자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약자를 처참하게 짓밟아온 역사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속성을 설명하시기 위한 강조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피로 상징되는 잔혹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뿐 아니라 정반대로 상호 협력과 무조건적인 이타주의를 포함한 휴머니즘의 쌍두마차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말이죠. 물론 선생님도 양쪽 모두를 보시지만 필요에 따라 인간성의 악한 측면을 설명하시는 대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상 선생님은 인간은 아주 교활하고 잔혹한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고귀하고 따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참한 전쟁 와중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결한 인간성을 보여준 사람들의 사례도 많고, 반대로 어떤 고결한 목적을 내세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오물 썩는 냄새를 풀풀 풍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자의 대표 주자가 바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대중이 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 타락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는 그들이 인류의 영성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또는 적어도 상징해보겠다고 나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한 미드 중에 보스턴 리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지역 변호사들의 코믹 드라마입니다.
한 번은 주인공인 앨런 쇼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말미에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방 대법원에 무한한 경외를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은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에서 앨런 쇼는 정부는 미국인들의 뜻과 의지를 상징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는 기관이기에 훨씬 더 경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어떠한 사건과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즉 정의로운지 불의한지에 대한 공동체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에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우리로 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은 한 국가라는 공동체를 존립하게 해주는 가장 거대하고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죠. 어떤 일이나 사상이 거기에 어긋나는지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주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서양에선 오랜 기간 동안 종교재판소의 위상이 막강했습니다. 지금은 대중에 대한 그 위세가 상당히 꺾였지만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황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어떤 국가 원수도 그의 심기를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중동 이슬람에서의 종교 지도자 권위는 신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하죠. 그 외에도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 또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숫자가 역사적으로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해탈한 스님이나 깨달은 도인 또는 신 그 자체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여기에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이비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이들 모두를 포함해서 인류의 가장 거대한 올바름을 추구하고 대표하겠다는 종교계의 인물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또는 훨씬 더 심하게 돈과 쾌락과 권력의 유혹 앞에 타락한 것을 목격하는 대중은 그들에게 투사한 자신들의 양심이 썩어 문드러지는 느낌을 받아서 분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아쉬울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 돈과 권력과 쾌락을 바라지 않고 깔끔하게 포기한 극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권위와 존경과 사랑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인류의 양심과 도덕성 추구의 첨단에 서 있는 개척자들이죠. 숨길 수는 있어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내가 보입니다. 그것이 그들 각자의 열매인 셈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사가 오가지 않는 평화로운 지역에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지금 세상에서 거기에 가장 근접한 것은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라면 수단 방법과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과 도덕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돈을 벌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법과 도덕을 지키며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건강과 평온과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이상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단할 근거가 희박하니까요. 그런데 좋고 나쁨, 유익함과 해로움의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는 좋고 유익하지만 선을 넘어가면 나쁘고 해롭습니다. 문제는 그 선이 너무나 희미하다는 것이죠. 제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정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저의 건강과 평온과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저는 사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영향은 감수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중대하고 현존하며 되돌리기 어려운 것들을 가리킵니다.
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Clear and present danger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잠재적인 미래적인 위험성을 주장하며 그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죠. 어떤 일을 막거나 금지하는 것이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그 일로 인해서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레깅스가 일상 패션으로 편입되는 중입니다. 이것이 꼴보기 싫다는 사람부터 누가 뭘 입고 다니든 무슨 상관이냐는 주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주장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후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보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며 실외에서 레깅스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국회에 청원하면 어떨까요? Clear and present danger 원칙을 적용하면 분명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현존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레깅스 착용이 레깅스 금지 법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위험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기에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약초 선생님은 말씀 중에 요즘 애고 어른이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10대 시절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왜 그리 다들 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도 돈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필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분들 중에 평생 돈 버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쓰지 못한 것이 한이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사랑하고 즐겁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요. 결론적으로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것, 좋은 것,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개념에서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은 곁가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정의를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 매개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떼어낼 수가 없어서 늘 함께 갑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정의보다 더 나은 정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절망적이죠. 하지만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우리에겐 더 나은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으니 분명 만들어낼 것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희망은 길과 같다고 얘기한 중국 작가 노신의 말입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라는 것이 없지만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듯 희망도 자주 품고 행동하면 없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희망의 두 가지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가장 크고 중심적인 속성은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이든 현실에는 없습니다. 잠재성으로만 존재하죠. 즉,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마음에 품는 특이한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힘, 즉 상상력과 믿음, 신념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만드는 창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는 신의 영역인데 인간은 한 발은 동물의 영역에 다른 한 발은 신의 영역에 딛고 서 있는 존재인 셈이죠. 악마도 천사도 창조할 수 있고 히틀러도 테레사 수녀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저는 희망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현재에는 없는 부존재, 즉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희망은 연약하고 조롱당하기 쉽고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희망은 폭풍 앞에 촛불과도 같아서 우리가 품고 보호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희망의 두 번째 속성은 가치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희망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것을 희망하죠. 가치가 없는 희망은 허망합니다. 이루어져도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 책의 저자는 국제 형사사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의 제한 범위를 넘어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확률 계산을 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정의는 결과의 성패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면 정의고 실패하면 불의가 아니라 어떤 뜻과 목적을 품은 일인가에 따라 정의와 불의가 갈립니다. 이처럼 정의와 희망은 쌍둥이처럼 한 몸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는 때로 성공하고 때로 실패하지만 그 출렁이는 리듬을 타고 인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기억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좀 더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만을 죽인 히틀러와 나치 또는 수천만 명을 죽인 공산주의나 광신적인 종교주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슬그머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칼자루는 우리 각자에게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